그리스 문명의 시작, 크레타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산물은 서쪽으로 뻗어나가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의 많은 섬들 중 가장 큰 크레타 섬에서 새롭게 문명이 탄생했는데 바로 크레타 문명이죠. 크레타 섬의 면적은 8,45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제주도의 4.7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기에 충분했고 온화하고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했던 기후도 문명의 탄생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가깝다는 지리적 조건이었겠죠. 크레타 문명은 BC 3650년경부터 BC 1170년경까지 약 25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BC 2700년부터 BC 1400년까지 약 1300년 동안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 문명은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불립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에번스가 크레타 문명을 발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유럽인들은 본인들 문명의 뿌리인 그리스 문명이 크레타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크레타 문명에 대한 흔적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의 신화와 전설을 노래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그저 신화로만 생각했죠. 이 신화를 역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독일의 하일리 슐리만입니다. 슐리만은 대서사시에 나온 트로이를 발굴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고, 튀르키의 연안 지역의 이사를리크 언덕에서 트로이 유물을 발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 슐리만은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에 담긴 다른 유적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고, 1876년에 미케네 발굴을 비롯해서 여러 발굴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레타 섬 발굴에는 실패하게 되죠. 실패한 크레타 섬 발굴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영국의 고고학자 에번스입니다. 1900년부터 발굴을 시작한 에번스는 기어코 크레타 섬에 잠들었던 크노소스 왕궁을 발굴하게 되죠. 3000년 동안 잠들었던 크레타 문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스 문명의 뿌리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발굴된 크노소스 왕궁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미노스 왕이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미궁이었고, 미궁이라는 말처럼 매우 복잡하게 설계된 왕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화처럼 괴물을 가두기 위한 건물이 아니었죠. 크노소스 왕궁은 왕족들의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이 있었고, 행사와 축제를 하던 공간, 재판을 하던 장소, 물자를 보관하던 창고 등 실질적인 왕궁으로서 용도를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에는 크노소스 왕궁 외에도 3개의 왕궁이 더 발견되었고, 모든 왕궁들이 도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죠. 연결된 도로망은 왕궁들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유기적인 행정력을 펼쳤다는 것을 의미하죠. 크레타 섬에서는 귀족이나 평민의 집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족과 귀족 평민까지 제대로 된 계급 체계를 갖춘 도시국가라는 점이 밝혀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어떤 문화와 역사를 가졌는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BC 1400년경에 모두 멸망했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죠. 크레타 문명의 멸망의 원인으로는 외부 세력의 침략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외부 세력이 고대 그리스 본토의 문명 세력인 미테네 문명이라고 추측되죠. 어떤 이유에서건 크레타 문명의 멸망으로 그리스 문명의 헤게모니는 미케네 문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와 전설의 시작, 미케네 문명. 미케네는 그리스 반도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수장으로 유명한 영웅 아가멤논이 다스렸던 지역이죠. 미케네 문명은 BC 1600년부터 BC 1100년까지 약 500년간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은 먼저 탄생했던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문명을 더 발전시키며 그리스 전역으로 전파했죠. 그 결과로 아테네, 필로스, 테바이, 티린스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미케네 문명의 흔적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뿐만 아니라 에게의 많은 섬들과 소아시아 해안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헥토르 같은 많은 영웅들이 등장한 찬란했던 미케네 문명도 몰락은 피할 수 없었죠. BC 1100년이 되면 미케네 문명의 여러 왕국들이 갑자기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화재와 파괴였죠. 학자들은 그리스 북부에 살던 도리아인들의 대대적인 남진으로 인한 정복전쟁으로 미케네 문명이 멸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화재와 파괴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줄 기록과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약 300년간 문명의 흔적이 없는 암흑기가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BC 900년경이 되면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들이 스파르타, 코린토스 등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그리스에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세워지는 폴리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군사 강국 스파르타. 폴리스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폴리스는 단지 하나의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폴리스들은 수십, 수백 개의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별히 강한 폴리스는 지역의 여러 폴리스를 거느리던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 폴리스들 중 가장 먼저 강국으로 발돋움한 곳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에우로토스강 유역의 평야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지가 많은 다른 그리스 지역과 달리 비옥한 평야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자급자족하며 폐쇄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었죠. BC 1200년경 남아한 도리아인이 100년에 걸쳐 미케네 문명 원주민과 경쟁하며 정착했고 300년의 암흑기를 지나며 성장하게 되고 BC 7세기가 되면 강력한 군사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강국 체제를 만든 사람은 리쿠르고스입니다. 리쿠르고스는 아고게라고 불리는 국가주도의 교육체계를 만들었는데 신체단련과 극기훈련 그리고 군사훈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파르타의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서른까지 집단 생활을 하며 아고게를 겪게 되는데 이를 통과해야만 시민으로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신체가 약하게 태어난 남자아이의 경우 산속에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스파르타 남성들은 아고게를 겪으며 시민이자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군사훈련과 전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생산활동은 시민 외의 다른 계층에서 전담했습니다. 스파르타 신분 구조는 시민과 자유민 농노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유민은 페리오이코, 농노를 헤일로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민인 페리오이코는 주로 생산 기술을 갖춘 장인이거나 무역을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농사는 농노인 헤일로타이가 전담했지만 그들은 최하층 신분이었기 때문에 농사 소득의 대부분을 시민들에게 빼앗겼죠. 스파르타는 이렇게 독특한 사회체제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강국으로 성장했고 지역의 다른 폴리스들을 복속시키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맹주로 성장하게 되죠.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아테네.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의 또 다른 맹주이자 스파르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아테네였습니다. 스파르타가 강력한 군사국가를 목표로 성장했다면 아테네는 민주주의라는 체제로 발휘되는 강력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아테네도 초기에는 다른 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왕정국가였습니다. 그러나 BC 8세기경 등장한 테세우스라는 인물이 아테네 지역을 통일하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입법과 행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비록 참정권은 남성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직접 민주주의였지만 당시에는 동서양 어디에도 볼 수 없던 새로운 정치체제였죠. 아테네의 선진 정치체제의 강력함은 스파르타가 지배하는 펠로폰네소스 지역을 제외한 그리스 아티케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했고 BC 7세기에는 귀족 세력이 아크로폴리스를 무력으로 점령한 사건도 있었죠.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독점하는 사건 등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몇 번의 위기를 겪지만 기어코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고 그리스 연합체의 지배 세력이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스의 위기, 대제국 페르시아의 등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폴리스의 시대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 지역의 많은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을 통일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한 페르시아가 소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죠. BC 492년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1세는 대군을 일으켜 그리스 정벌에 나섭니다. 페르시아는 육군과 해군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며 공격했죠. 이에 그리스 폴리스들도 연합군을 만들어 대응하게 됩니다. 폴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전쟁은 50년이나 지속됩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아티케 지역의 맹주 아테네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아티케 동쪽의 마라톤 평야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지원군을 요청하지만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요청을 묵살하고 말죠. 1만 명의 아테네군과
2만 5천 명의 페르시아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아테네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전보를 아테네에 알린 병사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 올림픽의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전투 이후 정전 상황을 유지하던 두 세력은 다시 충돌하게 됩니다. BC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하죠. 이번에는 스파르타도 페르시아 대군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그리스 연합군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기세를 몰아 페르시아 군대는 아테네까지 공격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기세를 꺾은 그리스 연합군은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고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후로도 30년간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그리스 연합군의 저항을 견디지 못한 페르시아 군대는 본토로 후퇴하게 됩니다. 기세가 오른 그리스 연합군은 아테네의 군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페르시아 식민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BC 448년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 그리고 그리스 폴리스의 몰락.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전쟁의 여파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맹주 역할을 했던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고 그리스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죠. 아테네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가 맹주로 있던 펠로폰네소스 지역까지 장악하려고 했죠.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BC 460년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은 15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승자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BC 445년 30년 평화조약을 맺고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BC 431년 평화조약은 깨지게 되고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27년간 지속된 전쟁은 아테네의 패배로 끝이 나고 스파르타가 그리스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사력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스파르타는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기에는 정치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맹주가 되자 곧 반스파르타 연합이 형성됩니다. 스파르타를 도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만든 폴리스 테바이가 반스파르타 연합의 중추가 되어 스파르타를 견제하죠. 결국 스파르타와 반스파르타 연합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BC 395년에 발발한 이 전쟁을 코린토스 전쟁이라고 부르죠. 육지의 싸움에서는 스파르타가, 바다에서의 싸움에서는 반스파르타 연합이 우세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와 손을 잡고 반스파르타 연합을 양쪽에서 압박합니다. 페르시아의 개입에 위기감을 느낀 반스파르타 연합은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맹주 자리를 다시 찾게 되었고 페르시아도 소아시아 서부 해안 지역을 되찾게 되죠.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지만 테바이와 스파르타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BC 371년 테바이의 장군 에파메이논다스는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고 스파르타의 경제를 책임지던 노예들을 해방시켜버리죠.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스파르타는 빠르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패권을 잡은 테바이는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인 테살리아와 마케도니아를 정복하죠. 그러나 테바이의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테바이의 영웅 펠로피다스와 에파메이자가 전투에서 사망하자 테바이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죠. 쇠락한 테바이의 빈자리를 다시 차지한 것은 아테네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전쟁 때문에 그리스 폴리스들의 국력은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세력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동안 그리스 북부의 약소국이던 마케도니아는 착실하게 국력을 키워나갔고 그리스 남부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BC 339년 위기감을 느낀 아테네와 테바이가 연합해 마케도니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BC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전 지역에 대해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제국을 세우면서 찬란했던 그리스의 폴리스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